보겠습니다. 김성환 평론가, 양지열 변호사 자리했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자신이 진료하던 정신질환자에게 살해당한 고 임세원 교수는 우울증 등의 논문만 100여 편을 발표하고 우울증 환자의 자살 예방 교육 프로그램을 직접 만든 그야말로 전문가였습니다. 정신과 전문의 입장에서 이번 사건 들여다보겠습니다. 정신과 전문의 나혜란 교수 자리했고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먼저 오늘 그날 사건 경위부터 좀 보겠습니다. 엊그제입니다. 지난해 12월 31일 30살 박모 씨가 서울 강북 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에 진료를 받기 위해 병원 찾았는데요. 박 씨는 의사와 단둘이 남아있는 진료실에서 자신의 담당 의사 임세원 교수를 흉기로 공격하고 임 교수가 복도로 피하자 쫓아가서 여러 차례 흉기로 찔렀습니다. 중상을 입은 임 교수는 바로 아래층에 있는 응급실로 옮겨져 치료받았지만 2시간 만에 숨졌습니다. 집에서 생활하고 제 앞을 지나가 버렸죠. 여름은 계속 갔더라고요. 가로세까지 다 생각까지 하고. 환자분 왔을 때는 혹시였어요? 숨진 임세원 교수는 흉기에 찔린 채로 진료실 밖으로 뛰쳐나와서 다른 의료진에게 피하라고 외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병원 안에서 용의자 박 씨를 바로 체포했습니다. 박 씨는 들뜬 상태와 우울한 상태가 이렇게 번갈아 오가는 조울증을 앓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시각이 12월 31일 오후 5시 45분입니다. 예약도 안 한 환자였다고 하고 어찌 보면 정말 한 해의 마지막 환자였던 것 같아요. 보통 6시 정도면은 진료가 마감된다고 생각하면 뭐 거의 마지막 환자였다고 볼 수 있고요. 아무리 그 병원을 다녔다 하더라도 보통의 경우에는 예약을 받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예약 환자들이 이제 진료를 받게 되는데 예약도 하지 않고 갑자기 찾아왔다고 하는데 기꺼이 받겠다 그렇게 해서 환자를 받았는데 이런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흉기를 갖고 들어왔습니다. 네, 30대 환자인데 미리 흉기를 가지고 들어왔었고 애초에 계획을 했었던 걸 보이고요. 진료 과정에서 뭐 말다툼이 있었다 이런 것 부분은 처음부터 어떻게 보면은 의도를 가지고 있었는데 무엇보다 동기에 대해서 전혀 밝히고 있진 않아요. 지금 서울중앙지법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통해서 아마 오늘 중에 구속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경찰 조사 과정에서도 거의 묵묵부답으로 일관을 지금 했다고. 영장심사 받고 있군요. 예, 그렇습니다. 원래 임 교수에게 진료를 받던 환자입니까? 확인이 됐습니까? 네, 그런 것으로 지금 확인이 됐고요. 굉장히 오랜만에 병원을 찾은 것으로. 그 환자가? 네, 환자가 예약이 없었지만 이전에 이제 본인이 봤던 환자이기 때문에 굉장히 걱정되는 마음에 마지막으로 진료를 보통 봐주시다고 교수님들이 합니다. 시간만 된다면 예약 없이 가도 대학병원에서 봐주시긴 하죠. 네, 원칙적으로는 사실 그럴 만한 여력이 없지만 네. 또 본인이 굉장히 많이 마음을 썼던 환자로 네. 알려졌습니다. 평소 조울증을 앓고 있었다. 조울증을 좀 설명을 해주시면요. 사실 이 사건을 보면서 사실 아직까지도 좀 믿기지가 않은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잘 아는 교수님이시고 저는 이제 12월 마지막 날에 이 소식을 듣고서 믿기지가 않는 게 서울의 한 복판의 대형 병원에서 의사가 병원 안에서 채 2시간도 되지 않아 죽었다는 거는 일어날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그건 굉장히 사실은 끔찍하게 처참하게 사실은 사망을 한 것을 얘기하고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근데 그만큼 이 병이 조울병이라는 것이 위험하다, 뭐 조현병과 어떤 차이가 있느냐 그것보다는 사실은 왜 그 의료진이 사실은 그 상황에서 그렇게밖에 될 수 없느냐. 이거는 사실은 의사이기 이전에 제 생각에는 열심히 직장을 다니는 한 직장인이 위험한 작업 환경에서 안타깝게 돌아가신 이야기이기도 하고 사실은 의료인 모두가 처할 수 있는 현재 위험한 상황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슬퍼하고 있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이 병이 어떤 병인지 조울병이라는 게 무엇인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사실은 만성 정신 질환자들이 굉장히 불안정합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지 않으면 이렇게 1년 만에 병이 악화돼서 본인이 정말 제어할 수 없는 행동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사실 사회에 누구라도 그 처참한 일을 당할 수 있었는데
담당 진료 의사가 사실은 몸으로 그 현장을 막았던 거거든요. 그래서 네, 사회에 굉장히 너무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만성 정신질환자라고 이렇게 통칭해 주셨는데 나 교수도 이제 외래 진료를 하시죠. 네. 이런 위험을 느끼거나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굉장히 많죠. 사실은 뭐 저는 지금은 조금 노인 환자분들을 보긴 하지만 저희가 전공의 수련을 받고 환자를 보면서 이런 예측할 수 없는 환자들 정말 너무나 많습니다. 최근에는 우리가 통상 뭐 사이코패스라고 하는 굉장히 좀 정말 무서운 환자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동료들은 사실은 내가 이 일을 당했으면 어떡하 굉장히 두려움에 많이 떨고 있고 이 조울증이라는 것이 기분이 좋아서 조울증이 아니라 본인이 자기를 억제할 수 없는 어떤 공격적이거나 굉장히 난폭한 행동을 할 수 있는 것이 조증 상태이기 때문에 본인이 자신을 억제할 수 없다. 우리가 병이라고 하는 이유는 다 이유가 있어서잖아요. 그래서 본인이 병식이 없거나 내가 병인지도 모르거나 아니면 병인지 알지만 도저히 자기가 절제가 안 되는 행동을 하기 때문에 1번은 자기한테 해를 끼칠 수가 있고 더 어려운 건 사실 가족들을 굉장히 힘들게 합니다. 1차적으로는 아마 가족들도 매우 힘들었을 텐데 그리고 마지막으로 찾아오는 것이 병원이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정신의학회 쪽에서는 이런 사례들이 많이 어느 교수는 또는 개인병을 하더라도요. 뭐 그런 피해를 입었다더라, 폭행을 당했다더라 하는 건 뭐 동료 많죠. 정신과 전문의들 사이에서는 많이 알려진 내용입니까? 사실 정신과 의사를 하면 사실 의료인을 하면서 한 번이라도 어떤 폭행이라든지 어떤 위협의 현장에 없었던 사람은 없었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의료인이기 때문에 우선은 환자의 안전이 우선이고 환자가 어떤 행동을 해도 그것을 우리는 제지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환자가 정말 이 조현병이나 조울증에서 나를 칼로 위협을 하더라도 사실은 환자가 다치지 않게 먼저 하지 나만 도망가자고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실 아무도 안 겪은 사람은 없을 거예요, 정말. 정신과 전문이라면 다 겪어봤을 거다. 임세영 교수는 개인적으로도 아시는 분이라고 하셨는데 특히 자살 예방 쪽, 우울증 치료나 자살 예방 쪽에 관심이 많은 교수로 저희가 보도해서 봤습니다. 어떤 분이었습니까? 사실 뭐 돌아가신 분을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굉장히 좀 많이 어려운 일인데요. 아무리 우리가 정신과 의사라고 해도 모든 의사가 우울증을 겪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공감하는 데 좀 한계가 있을 수 있는데 임소영 교수님은 사실 본인이 오랫동안 우울증을 좀 앓으셨고 본인의 책에도 그런 게 나왔죠. 굉장히 많이 힘들어하셨다가 그거를 정말 우리가 같이 노력한다면 한 사람이라도 같이 살 수 있다는 이야기를 좀 많이 하셨고 그것 때문에 이제 자살 예방 프로그램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교육을 받고 있고 또 받아왔는데 그만큼 그냥 본인이 너무 그런 면에서 헌신적으로 환자를 보셨는데 마지막까지도 사실 피할 수 있었는데 다른 의료진들을 또 보호하려다가 너무 사실 굉장히 끔찍한 사건이거든요. 그냥 대중들은 의사 한 명이 죽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현장에서 정말 피투성이가 돼서 잔혹하게 살해를 당한 사건이에요. 그래서 너무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나혜란 교수도 설명했지만 이런 임세영 교수의 그 살아온 길 때문에 의료계뿐만 아니고 많은 국민들이 애석해하더군요. 많은 분들이 아마 공감하고 애석해하는 부분은 그 임 교수 스스로가 우울증 때문에 고통을 받았던 것이고 그 고통을 받은 것 때문에 오히려 환자들 입장을 더 많이 이해하려고 노력했다고 하는 점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뭐 우울증이라든가 불안장애 치료에 더 적극적으로 나섰고 굉장히 그 인상 깊었던 게 SNS에 그동안의 환자들이 입원했다가 퇴원하면서 고맙다고 편지 써준 것들을 상자에 고이고이 다 이렇게 보관을 했다. 20년 전 환자가 써준 편지도 갖고 있죠. 그 상자가 다 꽉 찼다. 이제 이런 표현이 등장하거든요. 환자에 대해서 그만큼 애정이 많았던 분이었는데 오히려 환자로부터 공격을 당해서 저렇게 사망하는 일이 발생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더 많이 안타까워하는 것 같습니다. 임 교수가 쓴 죽고 싶은 사람은 없다라는 책은 어떤 내용입니까?
일단 본인이 겪었던 일들, 본인이 이제 육체적으로도 많이 지병이 있으셔서 많이 네. 힘드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나도 이 우울 증상을 경험을 했고, 네. 그러니까 내가 아프다 보니까 환자들의 마음의 병에 대해서 좀 더 잘 이해를 하게 됐다. 그래서 제목 자체가 죽고 싶은 사람은 없다는 게 네. 이게 병 때문에 그런 일들을 겪는 거지 실제로 그냥 온전한 마음을 가졌을 때 이런 일은 없을 것이다. 그래서 자살 예방 교육 외부로도 그랬었고요. 네. 그날도 이 본인의 모교에 학생들을 상대로 저 프로그램을 도입하게 될 수 있어서 굉장히 기뻤다라고 네. 주변에 알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죽고 싶은 사람은 없다는 게 우울증이나 이런 조현병 앓고 있는 사람들이 죽고 싶어서 죽는 게 아니고 지금 현실이 너무 고통스럽기 그렇죠. 때문에 네. 차선책으로 선택하는 게 죽음이다. 뭐 이런 뜻이었나 봐요. 네. 네. 죽고 싶은 사람은 없겠죠. 근데 사실 병 때문에 힘들어하는 것을 우리가 공감을 해준다고 해도 사실은 굉장히 한계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그만큼 몸소 느끼고 정말 한 명이라도 더 이렇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노력하셨던 분이고 또 그 직장인들 뭐 건강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이 힘쓰셨던 분인데 네, 너무 안타깝습니다. 네. 대안을 좀 논의해 보겠습니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에서도 이번 일을 계기로 뭐 대안 마련을 하고 있다고 제가 보도를 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떻게 합니까? 그렇다고 일일이 뭐 흉기 검사를 할 수도 없고 현장에서는 어떤 대안이 있을 수 있다고 보십니까? 사실은 웬만한 대학병원에는 그 아래 콜벨이 설치가 되어 있어서 그래요? 응급시에는 벨을 누를 수 있게 되어 있고요. 네. 또 가끔 이렇게 뭐 쪽문 같은 곳이 있는 병원도 있습니다만 사실은 환자가 예측할 수 없이 갑자기 달려들거든요. 네. 갑자기 이렇게 우발적으로 목을 조른다든지 그래서 못 쓰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사실 그것만 가지고는 불충분할 것 같고 네. 그것보다는 사실 이게 환자잖아요. 저는 이 사건 때문에 이 조울병이든 조현병이든 이 어떤 환자가 굉장히 무조건 격리돼야 된다는 게 아니라 네. 이 환자들이 왜 여기까지 그 시간에 방치됐는지에 대한 문제점과 또 병원에 왔을 때 환자들이 그렇게 할 수 없는 환경을 만들어 놓으면 되거든요. 환자가 잘 자기를 통제할 수 있으면 환자라고 오지 않았을 거잖아요. 근데 지금 병원은 그냥 정말 모든 의료인들이 어떤 환자들의 어떤 행동도 다 받아줘야 되는 어떤 상태가 됐기 때문에 우리가 공항 검색대에서 모두의 보안을 위해서 검색을 하는 거지 한 사람의 보안을 위해서 검색하는 게 아닌 것처럼 사실 저는 그냥 의사 개인의 콜벨을 설치하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 병원 문화 자체가 의료계 네. 문화 자체가 조금 더 안전하게 바뀌어야 되고 특히 이런 응급실이라든지 조금 위험 지역에는 뭐 국민 뭐 얘기도 나왔지만 뭐 청원 경찰이나 최소한의 네. 시스템 보안 시스템을 정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 임 교수의 유족 측에서 오늘 고인의 뜻이라며 입장을 밝혔는데요. 네. 지금 나혜란 교수 설명한 것처럼 안전한 진료 환경을 만들어 달라는 것이고 또 하나 눈여겨볼 부분은 마음 아픈 사람들이 편견 차별 없이 언제든지 쉽게 도움받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달라 이렇게 정말 이것만 봐도 고인의 가족들이 우리 사회에 대해서 어떤 시선을 갖고 있는지 고인이나 정말 그야말로 품격 있는 입장입니다. 자, 응급실 폭행 교수들이 응급실에서 툭하면 폭행당하죠. 그 영상 잠깐 보겠습니다. 여기는 전북의 한 대학병원 응급실이고요. 환자가 이 사건 아시죠? 의사를 무차별 폭행하는 손가락 골절로 치료받던 환자였는데 술에 취해 만취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비가 걸리셨는데 가해자가 정말 자리에 있었던 거예요. 갑자기 그냥 친구 이렇게 경북 구미의 한 병원에서는 응급실 환자가 의사의 머리를 내리치는 등 이 폭행으로 의사는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고요. 부산의 한 병원 응급실 한 남성이 불만이 있는 듯 이불을 집어던지고 침대 밖으로 나와서 계속 항의하고 폭행합니다. 이 남자 현직 경찰이었는데요. 보안요원이 말려도 폭행이 계속되죠. 물을 달라고 했는데 그래서는 그 상황에서 물을 주시면 안 된다고 얘기를 했고 본인이 너무 강경을 해서 거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시작된 겁니다. 전날 밤 과음으로 응급실에 들어와서 거기서도 난동을 부리다가 또 의료진 폭행했다고 합니다. 자, 마무리를 해야겠는데 제가 한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중증 정신질환자 나 교수가 설명했는데
정신병원에서 퇴원한 중증 정신질환자, 그러니까 집에서 보호를 받고 있거나 아니면 혹은 거리를 활보하고 있는 사람이 5만여 명이 넘고요. 네. 통계만 봐도. 네. 네. 조현병 환자만 해도 건강보험공단에 치료받고 있는 사람이 10만 명이 넘는다고 들었거든요. 맞습니다. 어떻게 보호 관리해야 합니까, 우리 사회가? 참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아요. 저희가 정신보건법이 인권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춰서 바꾸다 보니까 사실은 인권을 보호한다는 것이 어떤 개념인지 다시 논의를 좀 하면 좋을 것 같은데 무조건 이 사람들에게 자유를 준다는 개념만 볼 것이 아니라 강제 입원이 훨씬 어려워졌더군요. 맞습니다. 네. 근데 사실은 그분을 위해서도 환자를 위해서도 굉장히 보호를 해야 될 사회의 의무가 있다고 생각하고 네, 강제 입원을 한다는 게 우리가 아주 일부의 사례만 가지고 매도를 해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사건을 가지고 어떤 만성 정신 질환자들을 편견을 가지고 바라보자는 것이 아니고 다만 우리 사회의 모든 사람들이 조금 더 안전한 환경에 놓일 수 있게 사람들이 조금 법의 본질이나 취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고요. 아니, 응급실도 마찬가지지만 사실은 이게 의료인은 진료 거부권이 없기 때문에 환자들이 어떤 행동을 해도 사실 저희는 막을 힘이 없거든요. 근데 이것은 환자의 생명을 살리자는 취지이지 환자들이 그 안전한 진료 환경을 파괴하라는 권리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사회에서 꼭 논의하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난해 경찰 살해한 사람, 어머니 살해한 사람, PC방 살인 사건, 재작년에 강남역 살인 사건 전부 다 정신질환자였거든요. 네. 어떻게 할까요? 방금 전에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가족들의 고통은 얘기하셨으니까 좀 각 기초하고 광역단체 정신건강센터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사회적으로 어떤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지 여기에서 지금 예산이나 인력 부족 때문에 제대로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교수님이 보시기에는 거기에서 관리를 좀 제대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겠습니까? 관리를 할 수 있죠. 사실 인력을 늘려서 사실 지역사회에서 그래도 최소한의 관리가 된다면 이렇게 아주 극단으로 사는 사례는 없을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지금 현행 법으로는 개인의 인권 때문에 모든 사람의 정보를 알 수가 없습니다. 본인이 등록하지 않으면. 그래서 병원에서 퇴원할 때 그것을 조금 더 국가에서 아까 말씀하신 센터에서 조금 더 직접적으로 받아서 관리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이 알 필요는 없겠죠. 근데 그런 것들이 좀 더 정비가 되면 좋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예를 들어 아주 위험한 조현병 환자가 본인과 가족들의 뜻에 따라 퇴원해서 어느 지역으로 온다고 해서 그 경찰이나 보건소에서 관리한다고는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어렵습니다. 어렵습니다. 자, 나혜란 교수님 여기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자, 양지열 변호사, 김성환 평론가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